네, 방금 소개받은 상장회사협의 강경진입니다. 오늘 두 가지 발표 모두 되게 시의적절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좀 많은 시사적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유익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먼저 오늘 주제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회계처리 기준 위반 관련 형벌조항 합리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구자께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형벌의 구성 요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그 다음에 원칙 중심 회계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현행 외관법상 형벌 조항의 문제점으로 제시를 하고 계신데 저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먼저 제가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기 법률 용어 같은 것에 제가 좀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 점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기 박스에 예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재고자산 기준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 중에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그런데 순실현 가능 가치를 추정할 때는 재고자산으로부터 실현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 추정일 현재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 나름대로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시장 정보를 가지고 와서 평가를 했는데 감사인 또는 뭐 감리 이런 과정에서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야라고 누군가 주장했을 때 서로 입증 책임을 뭐 싸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애매한 표현이 기준서 전반에 등장합니다. 아까 발표자께서는 실질 지배력을 예로 드셨는데요. 제가 또 지금 생각나는 예가 뭐 이런 표현이 또 기준서에 등장하는데 매도 가능성 감액 손상 평가할 때요. 지속적이고 유의적인 하락. 저는 지속적인 게 5개월로 판단합니다. 근데 금융감독원은 6개월로 판단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걸로 고의적인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는 지금 잡금의 이제 상황입니다. 또 우발부채에서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제가 지금 한글 표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영어로 probable 혹은 영어로 more likely than not 뭐 이런 표현 많이 나옵니다. 이거 까딱하면은 고의적인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걸면 다 걸릴 수 있는 그래서 외관법이 범죄자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되게 무서운 법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무서운 법이다 보니까 감사인들께서 특히 지정감사인들께서 회계감사를 할 때 전임감사인도 틀렸다고 말씀하시고 당연히 회사도 틀린 거고 그렇죠. 과거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무서운 법이기 때문에 원칙 중심 회계 처리 재량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재량의 범위가 3m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지정감사인께서는 그걸 30cm도 허용을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내 업무를 들여다볼 감독원이 재량의 범위를 15cm로 운영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가 어디까지 누구도 예상을 할 수 없어서 가장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원칙 중심 회계, 재량과 선택권을 기업 경영자에게 준 원칙 중심 회계의 정신과 이 외관법의 형사처벌 조항이 많이 충돌되는 지적이 이제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바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회계처리 기준 IFRS 자체가 그 위반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따라서 KIFRS 내용을 아무런 변형 없이 바로 범죄 구성 요건, 지금 현재 범죄 구성 요건이 기준 위반, 사실과 다른 공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로 사용하면은 이게 범죄 구성 요건의 명확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이나 죄형 법정주의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학자분들의 이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나오는 불평이 아까도 쉽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그 형사 책임이 우선 객관적 구성 요건의 해당성을 엄격히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고의 또는 과실을 심사하는 순서를 지켜야 되는데 이런 것이 불명확하다는 게 실무에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일단 IFRS 자체가 선택 및 재량의 여지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택 또는 재량의 행사에 있어서 일탈 또는 남용이 있었다는 점 그게 첫 번째 범죄 구성 요건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일탈과 남용이 있었다는 것 외에 그로 인해서 재무제표를 중대하게 왜곡하여 표시하였다는 점, 이렇게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범죄 구성 요건으로 해서 형사처벌을 위한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게 범죄 구성 요건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회계처리 기준의 위반이 명백하지 않고 중대성이 높지 않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들은 형사처벌로 다룰 것이 아니라 기업 및 감사인의 소명 절차를 통한 의미적 수사 내지 과징금 등 행정조치로 처벌 수단을 변경하는 것이 원칙 중심 회계를 정착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자사주 소각 관련 회계 세무상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자께서 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했을 때 실질 자본금이 형식상 자본금과 다르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대안,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 안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브레이크다운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회계기준 개정을 통해서 이익이여금 대신 자사주 소각 때 이익이여금 대신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로 개정하는 대안. 이제 2안은 주석 공시를 강화하는 대안. 이제 3안은 아예 상법을 개정해서 이익 소각도 일반 감자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즉 상법 제343조의 단서를 아마 삭제하는 방안, 소각 절차를 일원화하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법을 개정하는 제3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상법이나 회계기준을 떠나서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는 행위는 그 경제적 본질을 들여다봤을 때 이익 배당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익 배당이 허용되면 자기 주식이 금지될 이유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래서 2011년 개정상법 제341조는 자기 주식의 취득에 대해서도 이익 배당과 같은 방법을 취함으로써 배당 가능 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자기 주식의 취득을 전면적으로 허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결국 현행 상법은 배당 가능 이익이 어차피 주주에게 반환될 재원이기 때문에 이 배당 가능 이익을 재원으로 해서 취득한 주식으로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행위는 주주에 대한 현금 배당과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기본 구조로 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는 바와 같이 현금 배당에는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법이 보기에 배당과 본질이 같은 자기 주식, 배당 가능 이익으로 취득한 자기 주식의 이익 소각에도 채권자 보호 절차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상법은 제343조 제1항 단서를 통해서 자기 주식의 이익 소각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법상 자본금 감소 절차에 예외를 두어서 채권자 보호 절차를 면제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법의 비유가 이렇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안 3에서와 같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단서를 삭제해서 소각 절차를 취득 재원 목적과 관계없이 일원화한다는 것이 자칫 주식의 이익 소각에 대해서도 자본금 감소 절차가 강조돼서 채권자 보호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에 상법의 배당 재원의 그 유출 방법론 내지 기본 구조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대안으로서 연구자께서 제안하신 것이 회계기준 개정인데요. 연구자께서도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IFRS 규정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일단 아무 규정이 없는 상황이고요. 또 자기 주식의 이익 소각을 배당으로 취급하는 상법의 기본 자세가 현재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회계기준만의 개정을 통해서 이를 일반적인 감자로 강제하는 것이 상법상의 괴리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불완전한 개선 방안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제 2안, 즉 주석을 공시를 강화해서 투자자나 정보 이용자들에게 이 왜 두 가지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규정을 말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법 제451조 제1항이 성립되지 않는지를 충실하게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저는 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자께서는 약 4가지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자의 의견을 말씀을 하여 주셨고요.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별도의 이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안 1에 대해서는
제 반론이나 이견이 아니라 저의 그 추가적인 의견 말씀을 좀 보태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간 국내에서 이제 자기 주식의 취득, 처분 및 소각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목적 외에도 실질적으로는 매각 자금의 활용이나 기업 경영권 보호 등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기업들이 자기 주식 취득 보고서를 보면 다 뭐 주가 안정화 목적 이렇게 다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요. 뭐 솔직히 저희도 인정합니다. 이게 주주의 이익을 환원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경영권 보호 목적이 상당히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더니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요즘은 욕을 많이 먹는데요,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자기 주식 관련 행태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의결권 제한 제도와 많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3% 룰 같은 것이 감사선임의 때의 3%룰 같은 것이 대표적일 텐데요. 우리나라는 포이즌 필 등 경영권 안전장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외부의 특히 사모펀드 등의 경영권 공격에는 그 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원인을 이유로 일단 자기 주식을 사서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어떤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하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각을 의무화했을 때는 기업의 그동안의 이런 안정장치가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서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시면서 소각을 의무화하는 균형감 있는 제도 설계를 기대를 했는데요. 오히려 정부는 지금 3% 룰을 더 강화하고요. 분리선출은 더 확대하고요. 집중투표제는 더 의무화를 더 해서 오히려 기존 제도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약간 그래서 저희 기업계 관점에서 보면 불균형적인 입법 행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상장회사협회가 추정한 결과 자기 주식 규모는 약 88.4조고요. 그 임직원 보상이나 처분 트렌드를 반영해서 그 추정액을 반영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소각 규모를 추정해 봤을 때 약 71.7조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2024년 우리 상위 1000대 기업의 R&D 투자액의 약 90%, 86%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아까 연구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법 시행 이전에 그 당시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취득한 부분도 강제적으로 소급하는 약간 소급 입법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단기간 내에 다 뭐 경과기간 규정을 두긴 하겠습니다만 이걸 다 소각할 경우에는 기업의 유동성 관리라든가 재무적 완충 기능, 투자 재원 확보, 주주 환원 정책 이런 제약이 물론이고 경영권 방어 문제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세제 지원을 아까 연구자께서 말씀해 주셨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주장하는 게 반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소각 의무 비율, 예를 들어서 전체를 소각하는 게 아니라 뭐 몇 퍼센트 정도만 소각한다 혹은 몇 퍼센트 정도는 보유할 수 있다 등의 안전장치를 좀 마련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반영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우려들이 기업이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을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 토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